중국 사람들이 한국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질 않습니다.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집적거리고 무슨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양안 관계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도대체 뭐 하는 소리입니까? 저희는 우리 윤석열 정부는 외교적으로도 필요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중국에 끌려가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광주에서 온 사람들 잘 들어. 너네 옛날에 대검으로 M16으로 총 쏘고 죽이는 거 봤지? 너 몽둥이로 뒤통수 때려서 깨진 거 봤지? 조심해. 아, 농담이야. 농담이야. 이번 총선은 완벽한 신한일전이다. 자주 독립국가의 구성원인지가 의심되는 후보들은 다 떨어뜨려서 우리가 대한 독립국가임을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여러분. 대통령이 가서 살 때는 875원이라니까 혹시 야당 대표가 가면 한 900원 정도에는 팔지 않을까 했더니 3,900원이었어요. 적자 국가 200등을 넘어서서 북한보다 적자가 더 많이 난 나라가 됐어요. 자, 이재명 대표의 선거 현장에서의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 발언들을 좀 봤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것들 위주로 좀 짚어볼게요. 일단 어젯밤 늦게 이제 당에서 공지를 했습니다. 세종갑의 이영선 후보 전격적으로 어젯밤에 공천을 취소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제 갭투기 의혹이 있는데 재산 현황을 허위로 당에 제시를 했다. 그래서 혼선을 줬다. 이제 이런 것들이 주된 이유라고 지적을 했어요. 이게 당 자체 검증 과정에서 이렇게 발견을 하지 못했던 걸로 보이는데 이게 검증 과정이 너무 부실했던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문제를 보면서 딱 세 가지를 일단 고려해 볼 게 정당에서 심사가 허술했거나 아니면 심사하시는 분들의 문제의식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후보자가 기만했다는 건데 뭐 제가 민주당의 내부 사정까지는 몰라서 어떤 게 네.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갭 투자에 완전 표본을 보여줬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갭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잘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 추가적으로 보통 갭 투자는 특정 지역에서만 하는데 이분은 여러 지역에서 했었거든요. 그러면 완전 전문적인 사람이다. 이런 네. 사람을 걸러내지 못한 민주당은 굉장한 이번 공천에서 지금 친명 후보들 공천하는 자본뿐만 아니라 이런 공천 시스템 자체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지금 보거든요. 네. 단순하게 사천뿐만 아니라 시스템 작동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 이번 공천은 굉장히 실패한 공천이 아닌가 하는 또 다른 증거를 보여줬다. 예.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기동 교수님, 이게 어차피 선관위에 이제 등록하면 다 드러날 건데 이렇게 당에 조금 가려서 조금 일부만 뭐 이렇게 내는 거, 뭐 이걸 잡아내기는 어려운 겁니까? 일단은 이제 후보 자격 심사라고 하는 것이 네. 어떤 공적인 기능을 가지고 당이 정말 이 후보의 자질이라든지 또 뭐 허위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려내는 그 절차를 제대로 수행했는 것인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요. 그 그러니까 부분은 좀 부실한 점이 부실한 있었다. 부분을 그 소위 그 지울 수 없습니다. 그 예. 느낌을. 자, 그런데요. 그럼 왜 그랬느냐? 사실은 후보 자격 심사 과정을 통해서요. 친명이냐, 비명이냐, 내 편이냐, 내 편이냐. 이걸 가르는 어떻게 보면 요식 행위조차로 전락한 측면이 있다. 예. 그런 면에서 이런 이영선 후보와 같은 이런 사고가 어찌 보면 예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네. 저는 이렇게 좀 비판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 지도부는 그 책임을 통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영선 후보 같은 경우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부동산 투기. 자, 세종시에 보유하는 분이 경기도 고양, 일산, 세종, 동탄, 대구 오피스텔, 네. 아파트 이건 완전히 부동산 투기 의혹에다가 그다음 두 번째 앞서 언급한 것처럼 후보 자격 심사 과정에서도 허위 신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거짓말 의혹입니다. 이것은 어떤 국민 눈높이에서도 이건 어떻게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고 네. 오히려 후보 자격 박탈 제명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사기관의 의뢰를 통해서 어떤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결과적으로 책임은 통감하나 어찌됐든 후보 공천 취소라고 하는 것은요 한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당 지도부가 즉각적이고 선제적으로 공천 취소를 결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예. 나름대로 사후적이지만 평가할 예. 만하다
라는 것이 제 즉각 판단입니다. 조치한 부분에서는 잘했다는 평가를 주셨는데 이종훈 평론가님, 네네. 지금 세종갑 같은 경우에 화면을 한번 후보들 얼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유류재화 후보 그리고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 양자 대결인데 지금 김종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민주당에서 탈당한 이제 비명 반명계의 손봉장 역할을 하면서 탈당을 한 재선 의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종민 후보 입장에서는 어쨌든 선거를 뛰는 상황에서 상당히 유리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쪽 판세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렇게 볼 수만은 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종민 후보도 이 지역 사람이 아닙니다. 네, 지금 다른 지역구로 옮겼죠. 지역구로 옮겼고요. 두 번째는 김종민 후보에 대해서 이 지역만 먼저 말씀드리면 새롭게 생겨난 이 세종시는 한 번도 민주당이 아닌 정당이 의원을 배출한 적이 네. 없어요. 아주 민주당이 아주 유리한 지역이다. 아주 유리한 지역입니다. 새롭게 공무원들이 많고 젊은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종민 후보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탈당했고 그다음에 저는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개딸들이 공격하는 표현을 빌리면 수박 해서 굉장히 공격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국민의힘은 찍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종민 당은 더 싫다. 이런 게 지금 개딸이라든지 혹은 강성 지지층의 생각이거든요. 그 지지층이 김종민 후보를 찍을 것 같지는 않다. 네네. 이런 그래서 전망이 투표율이 낮아질 거다. 차라리 안 찍고 말지 하는 예.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지 대안으로서 김종민 후보를 찍을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는데 한 가지만 제가 이 사건과 관해서 덧붙이면 이게 제명을 해서 끝날 일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 민주당 후보들의 위선적인 어떤 부분이 이번에도 드러났다는 겁니다. 왜? 이 이영선 후보가 뭘 맡고 있냐면 민주당 전세 사기 대책 TF 단장이에요. 즉 전세 사기와 관련돼서 자신이 아주 정의롭게 이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을 펴왔고 또 자기가 변호사로서 그렇게 해왔다라고 정의로운 변호사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시자고요. 이 오피스텔과 아파트 다 합치면 38억 원인데 채무 현황이 37억이에요. 네. 자기 돈은 1억밖에 없었어요. 단 모든 거를 다 끌어다가 네. 그냥 한 거예요. 이걸 세 글자라고 전형적인 갭 투자. 갭 투자예요. 전세 사기는 어떤 피해죠? 갭 투자로부터 시작되는 피해자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부인은 갭 투자를 해서 또 더군다나 화성, 동탄, 구리 이 지역이 전세 사기가 가장 피해자들이 많은 지역에 갭 투자를 했어요. 그러고서는 자신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이고 민변 소속 변호사로서 서민과 약자를 대변해요. 정의로운 민생 변호사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연상되는 사람 한 사람 있죠. 여성 인권 그러니까 인권 변호사다 하는 조수진 변호사 평생을 인권 변호사로 살았다고 하는데 이 성폭행 당한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가해자 측 변호를 해와서 완전히 반인권적인 어떤 변호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케이스 아닙니까? 여성준 선생님. 네. 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이영선 후보의 그 표리부동이 약간 표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 문제를 당의 공천 시스템까지 연루짓는 거는 약간 좀 무리성이 있다. 예. 지금 언론 보도된 내용만 보면요. 그러니까 당에 낸 그 자신의 재산 현황과 선관위에 등록한 후보 등록 때 한 재산 현황이 다릅니다. 본인이 그렇게 해버리면 어쩔 도리가 없다.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공천 심사 과정에서 당에 낸 거랑 아니면은 중앙선관위에 낸 자료랑 다르면은 공천 취소다. 이거를 서약을 하고 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영순 후보는 그렇게 해버렸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영선 변호사가 완전히 그냥 업무 방해, 공천 시스템 업무 방해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주 빠르게 그리고 신속하게 공천 취소하고 제명을 하고 지금 또 이제 법률적 검토까지 이제 같이 이제 하고 있다는 상황인데요. 당에서 이거는 더 과감하게 아예 그냥 업무방해죄로 아예 고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전에 과거에 국민의힘 계열에서 그 차명진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고 공천장을 받고 후보 등록을 하고 나서도 당에서 이제 그 발언으로 문제가 됐는데 그 당시에 당에서 이제 공천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 이 당의 공천 취소 결정이랑 후보 등록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 그 소송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해가지고 차명진 후보가 이겨요. 그래서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이 공천 취소를 했지만 국민의힘 기호를 달고 출마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그냥 이렇게 가볍게 넘기지 말고 아까 지금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전세 사기 변호인처럼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전세 사기에 관련된 범죄 행위를 한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굉장히 세게 나가야 된다, 엄격하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앞서 이종근 평론가님이 이제 세종갑 지금 민주당 후보들에게 매우 유리한 지역구였다라는데 자 판이 이렇게 돌아가면은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더 뭔가 이 후보 네. 가 민주당 후보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변수가로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당에서 이제 입장문을 낼 때요. 의석 한 수를 잃어버릴지라도 예.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그래도 지금 뭐 국민의힘이 어부지리할 가능성이 약간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민주당 당원들을 이제 뽑을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뭐 이렇게 약간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현재 유세 현장에서 연일 거친 발언을 쏟아내는데요. 앞선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이 외교 부분, 연일 정권 심판을 한다면서 외교 부분까지도 확대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이 CC의 발언, 굴종적이다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이런 거친 발언들이 지지층 결집, 이런 표심 잡기에 과연 도움이 되는 건지 이종근 시사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일단 팩트가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뭐 그걸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무역 적자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죠. 무역 적자 부분이 작년 그러니까 2023년 상반기에 무역 적자 맞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다시 무역 적자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무역 적자를 마치 중국 사람들이 반한 감정 때문에 안 산다 했지만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그 리포트라든지 혹은 경제 쪽 또는 무역 쪽의 리포트를 제대로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상품들이 이미 중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우리 거를 사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품질이 향상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품목들이 상당히 많이 대체가 됐습니다. 내수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반도체예요.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2023년도에 불황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줬는데 그런 부분들을 마치 중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감정상의 문제로 바꾼 것.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양안 관계입니다.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양안 관계가 위협을 받으면 우리는 완전히 무역 말씀하셨지만 무역이 끝납니다. 그냥 끝나버려요. 왜? 우리의 물동량의 3분의 2가 양안에서 와요. 양안을 거쳐서 대만 해협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전쟁이 나서 만약에 중국이 그 대만을 선점을 한다, 독점을 한다 그러면 그 안에 그 항행의 자유가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한테 엄청난 타격을 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는 이거예요. 어떤 곳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수는 없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양안 개입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평화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쨌든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똑같은 수준으로 얘기했는데 이쪽을 개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뭐 쉐 솔직히 동북건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얘기하는 중국한테 우리가 고맙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건 국민 감정을 완전히 분노로 대치되는 그런 식의 어떤 그런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거친 발언 현장을 보면 현장에서는 지지자들이 꽤나 환호를 하는 모습이긴 했단 말이죠. 아직 여야 모두에게 표심을 잡지 못한 이 중도층 표심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 보시나요? 저는 뭐 현장에서 그 유세 특징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지지층을 한껏 자극하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이 지지층 결집의 하나의 어떤 계기를 만들어내고요. 네. 더 나아가서 그 열화하는 아주 환호하는 그 지지층을 보면서 바닥 민심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자신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중도층에게도 보니까 뭐 군중 숫자라든지 연호하는 분위기라든지 어떤 발언의 강도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영향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선거전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니까 어찌 보면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 물이 오른 느낌입니다. 네. 뭔가 현장 유세에서는요 스피치 하듯이 선동하듯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네. 보면 말을 좀 더 거칠게 하고 보다 네. 분명하게 제시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이를테면 중국의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건 전형적인 실용주의적 외교를 강조한 거죠. 네. 뭔가 이념에 치우쳐서 역대 최악의 외교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임과 동시에 네. 우리 외교는 현실적이고 실용주의적 외교로 가야 한다는 그런 노선을 지적하는 표현입니다. 예. 자, 두 번째, 회칼 테러를 뭔가 패러디한 장면. 이것은요,
여전히 5.18을 지금도 부정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네. 국민의힘을 겨냥한 적극적인 어떤 그 발언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 어떻게 예. 5.18을 희화하는 방식으로 비판한다든지 이건 전혀 관련 없는 얘기다. 예.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보여주는 모습이 오히려 이렇게 너무 물이 오른 느낌이다 보니까 예. 이게 너무 넘쳐서 예. 현장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는 데는 기여하지만 네. 자칫 뭔가 그 선을 넘었을 때 올 수 있는 부정적인 어떤 역효과 예. 이런 부분을 좀 우려할 정도까지 예. 지금 현재 가 있다. 뭐 이런 예. 판단입니다. 그 현장에서 물이 올랐다고 하는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이슈 딱 하나만 짚고 제3지대로 넘겨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번 주 화요일에 대장동 재판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난 19일에 있었던 대장동 재판에서 무단으로 불출석했을 때 법원에서 이제 경고를 했어요. 네. 다음번에도 안 나오면 구인영장을 집행하겠다. 여선웅 전 행정관님. 일단 전망은 분분합니다. 공개적으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바로 구인영장을 집행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아니다. 한 번 더 좀 봐주고 넘어갈 것이다 하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장이 집행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도 나쁠 게 없다. 또 이런 분석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피해를 받는 제1 야당, 탄압받는 야당 대표의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이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뭐 그런 일부 이제 그런 주장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거를 재판부 아니면 또 여권에서 이제 또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재판부가 뭐 강제 구인영장 뭐 발부를 못할 예. 것이다. 뭐 이런 해석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찌됐든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 재판 과정에서 뭐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야 되는 거는 모든 국민들이 다 네.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도 그런 의미에서 재판부를 충분히 좀 존중은 하고 있다.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이제 뭐 늦게 출석했을 때도 재판부한테 사과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네. 이번에 지난주에 불출석했을 때도 좀 연기 좀 해달라. 지금 몇 개의 재판을 같이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는 뭐 재판부가 인정을 해줘가지고 선거 이후로 그 공판이 연기된 뭐 그 재판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뭐 재판부랑 계속 의결을 조율하는 과정이다. 국민들께서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십사 이렇게. 그러면 좀 이재명 말씀드리고 대표가 싶습니다. 나올 걸로 예상을 하세요? 좀 재판부에서 뭐 그렇게까지 뭐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 뭐 아무래도 뭐 조금 나오는 게 오히려 크게 이제 뭐 논란이 예. 없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예. 아닐까. 뭐 저는 정 교수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바로 당장 내일 모레인데요, 지금요? 저는 뭐 26일 날은 나갈 걸로 예상합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요. 뭔가 어쨌든 이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을 새삼 부각시킬 필요가 없다. 그런 면에서 재판 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예. 또 실제로 이 재판부가 어떤 다른 판단을 할 경우에 이 재판에 상당한 불이익도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굳이 만들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예. 어쨌든 3월 28일이 되면 이제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네. 14일 동안의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사법부와 사전 조율을 통해서 그 14일 동안만이라도 제1야당 대표로서 전국 유세를 해야 한다는 어떤 무거운 부담감과 책임감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사전적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